이제 벌써 네 번째 강의에 들어섰네요. 이번 강의는 안전문화 진단은 어떻게 하나요? 라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요즘 많은 기업들이 안전문화 진단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요. 과연 안전문화 진단 필요한 걸까요? 이것부터 짚어보도록 하죠. 측정할 수 없는 것은 개선할 수 없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피터 드러커라는 유명한 경영학자가 한 말이라고 하는데요. 무엇인가를 변화시키고 개선하려면 측정이 꼭 필요하다는 말을 꽤 멋지게 만든 것 같습니다. 안전문화 역시 개선하고 향상시키려면 현 상황이 정확히 어떤지, 무엇이 잘 되고 있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아야 개선 방안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이후 이러한 개선 방안을 바탕으로 안전문화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한 후에도 안전문화의 변화를 정확히 측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단을 통해 실제로 안전문화 수준이 향상되었는지, 어떤 점들이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한 번이 아닌 반복적인 안전문화 진단을 통해 변화해가는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안전문화 진단은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에서는 안전문화 진단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들을 소개하고 각각의 장단점을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요 안전문화 척도들을 함께 보면서 안전문화 척도를 선정할 때 고려할 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문화 진단 과정을 7개 단계로 나누어 각 단계별로 고민해야 할 점도 짚어드릴 예정입니다. 안전문화 진단을 내부적으로 하시든 아니면 외부 전문가에 맡기시든 조직 내부에서 이러한 과정을 잘 아시는 것은 안전문화 진단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안전문화 진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지금부터 4장 강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에서는 안전문화 진단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안전문화 진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진단하는지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문화 진단의 방법은 다양하긴 하지만 크게 나누면 양적인 방법과 질적인 방법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양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안전문화 진단을 해서 안전문화의 전반적인 수준이 100점 만점에 80점이다. 이렇게 숫자로 표기되는 것을 우리가 양적인 접근 방법이라고 합니다. 주로 설문지 방법을 설문조사를 했을 때 이런 점수가 나오죠. 그거에 비해서 질적인 방법은 이렇게 숫자로 결과가 나오지 않는 진단 방법인데요. 예를 들어서 관찰법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작업장에 가서 근로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혹은 안전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문서를 이렇게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관찰법이 질적인 방법 중에 하나고요. 또 많이 사용하는 게 면담법입니다. 인터뷰를 하는 방법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질적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우선 질적인 방법의 장점을 생각해 보면 관찰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행동들, 그러니까 우리가 설문조사를 하면 구성원들이 본인이 의식을 해서 답을 해야 되는데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문화 우리 앞에서 보면 이게 수면이라고 하면 이 밑에 있는 기본 가정이라고 했었잖아요. 이런 것들은 거의 무의식적으로 작동한다라고 했었는데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는 관찰을 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면담에 가면 그 연구자가 미리 생각하지 못했던 측면들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법을 하면 연구자가 생각한 질문만을 이렇게 놓고 거기에 구성원들이 응답을 하는 것에 비해서 인터뷰를 하면 A라는 걸 질문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미처 연구자가 생각하지 못했던 B라는 것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질적 방법은 좀 더 풍부하고 심층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가장 큰 단점은 시간과 돈이 많이 든다는 겁니다. 가서 일일이 인터뷰를 뭐 1시간씩 구성원들을 한다든지, 아니면 가서 한 달 동안 그 작업장에 가서 연구자가 작업자들의 행동을 관찰하려면 돈과 시간이 많이 듭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질적인 방법을 사용할 때는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일부 소수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수의 대상자들이 그 전체 구성원의 생각이나 행동을 대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성이 낮을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관찰이나 면담을 하기 위해서는 그 진단을 하는 분들, 연구자가 전문성과 경험이 아주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없는 분이 하면, 자칫 잘못하면 뭐 배가 산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면담을 하다 보면 연구자가 본인의 생각대로 그 구성원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끌고 가는 경우가 가끔씩 있는데, 이런 문제도 우리가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거에 비해서 양적인 접근, 이제 주로 여기서는 설문법이라고 설문조사법을 사용하는데, 우선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시간과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든다는 겁니다. 요즘 특히 이제 온라인 설문을 하게 되면, 온라인 설문 하나만 만들면 뭐 100명이 하던 1000명이 하던 혹은 뭐 10,000명이 하던 사실 비용과 시간이 거의 비슷하게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게 되고, 그래서 많은 그 구성원들의 생각을 한꺼번에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또 대표성의 문제가 그렇게 크게 대두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설문은 이미 만들어진 표준화된 질문을 모든 사람이 똑같이 응답하는 거기 때문에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이 적고요. 또 좋은 점은 통계적인 분석이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또 좀 더 손쉽기 때문에 한 번이 아니라 원하는 대로 뭐 1년에 2번, 1년에 1번 이런 식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양적인 접근의 단점은 사실은 질적인 접근의 장점과 이제 유사한데요. 설문지에 포함이 안 되는 내용은 설문지법에서는 다행히 정보를 수집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설문지는 구성원들이 자기 생각을 대답하는 거기 때문에 의식 못하는 측면에 대해서는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질적인 방법과 양적인 방법의 장단점을 살펴봤는데, 가장 좋은 것은 다양한 방법을 함께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도 하고 동시에 관찰이나 면담도 하게 되면 더 풍부하고도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안전문화 진단에서 그래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조사법이기 때문에, 조사에서 사용하는 안전문화 진단 척도들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될 점들을 몇 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안전문화 척도는 크게 나누어서 전반적인 안전문화를 재는 척도가 있고요. 하위 요인으로 나누어져서 안전문화를 재는 척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안전문화를 재는 척도의 장점은 주로 문항수가 적기 때문에 응답자들이, 그러니까 구성원들이, 작업자들이 조금 편하게 응답할 수 있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하위 척도로 구성된 것은 이렇게 뭐 세부적인 범주, 예를 들어서 뭐 경영진의 안전의지라든지 중간관리자가 어떻게 안전을 위해서 행동한다든지 뭐 안전 시스템이 어떻게 된다든지 이런 지표별로 문항이 구성되기 때문에 문항수가 아무래도 좀 많게 되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정보를 준다는 측면에서는 좋은데, 응답자들이 부담스러워서 응답률이 떨어질 수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건 상황에 따라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제 조심해야 될 게, 간혹 그 척도들에서 좀 잘못된 문항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안전문화라는 것은 우리가 일장에서 많이 이야기했듯이 조직 구성원들이 공유되고 있는 생각, 그리고 이 현상은 단위 조직 혹은 뭐 공장의 안전문화, 어떤 팀의 안전문화처럼 단위 조직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용어로 설문항이 구성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따 예에서도 보시겠지만 종종 나는 어떻게 한다, 나는 어떻게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안전 절차를 잘 알고 있다. 이거는 안전 문화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뭐 안전 지식에 대한 질문이겠죠. 개인 수준에. 그래서 그런 문항이 있는지 좀 살펴보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관련 변인과 안전문화를 구별해야 합니다. 안전문화 척도에 간혹 안전문화와 관련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안전행동이라든지 뭐 안전지식이라든지 혹은 뭐 직무만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전문화와 관련될 수 있지만 안전문화 자체는 아닙니다. 근데 그것을 다 포함해서 안전문화다라고 척도를 만들어 놓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뭐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보아서 혹시 그런 게 있으면 그것을 분리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제부터 실제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안전풍토 척도를 몇 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국의 안전보건청 안전풍토 척도입니다. HSE 안전풍토 척도라고 부르는데요. 이 척도는 11개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과 역량, 고용 안정성과 직무 만족, 생산 압박, 안전보건 참여 이런 것들로 되어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사실 직무 만족도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안전 문화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안전 문화가 높으면 직무 만족도 높다라는 연구 결과는 있지만, 그래서 이런 하위 척도는 조금 부적절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또 하나는 아까 제가 문장이 나는이라고 하는 거는 안전문화를 재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예도 좀 있어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노르딕 세이프티 클라이밋 척도인데요. 북유럽 안전풍토 척도라고 합니다. 이 척도는 7개의 하위 요인과 5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척도는 학문적인 연구들을 바탕으로 해서 문항이 개발됐고, 계속 지금도 타당화 작업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제 좋은 척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위 척도는 7가지로 첫째는 경영진에 대한 것이 이렇게 3가지가 있고요. 또 근로자의 안전 몰입이라든지 그런 문항들이 있습니다. 문항의 예도 우리 회사의 경영진은 어떻다, 우리 회사의 근로자는 어떻다, 이런 식으로 안전문화를 측정하기에 적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 아쉬운 점은 요즘은 중간관리자들의 역할을 안전문화에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쪽 문항이 없다는 건 아쉽습니다. 자, 세 번째에 소개시켜 드릴 척도는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척도입니다. 안전보건공단에서 개발한 척도인데, 이 척도는 가장 장점 중에 하나는 제가 생각해서는 안전문화공단 홈페이지에 가면 이렇게 전용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시면 사업장에서 신청을 하면 안전문화 진단을 할 수 있는 온라인 설문지도 나오고, 근로자들이 응답을 하면 거기에 대한 보고서도 온라인으로 나오기 때문에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문항을 살펴보면 이 척도는 4개의 영역, 안전 가치, 안전 운영, 안전 교육, 안전 소통이라고 하는 4개의 영역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각 영역에 PDCA, Plan to Check Act 활동에 반영한 문항들을 또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총 4 곱하기 4, 16개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문항은 144개 문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세한 척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은 있는데, 또 현장에서 저 경험으로 봤을 때 이렇게 144개의 문항을 근로자들이 이렇게 성실하게 응답하는 게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좀 단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소개시켜 드릴 척도는 화학안전풍도 척도입니다. 이 척도도 우리나라의 안전보건공단이 주축이 돼서 개발되었는데요. 이 척도는 4개의 하위 차원과 6개의 세부 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9개의 세부 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 지표를 보면 경영진의 안전의지라든지 안전관리 시스템에는 안전규정 및 절차, 교육 훈련, 사고관리, 안전 제한 시스템, 그리고 안전관리 조직에 대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현장 안전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자의 안전 리더십, 그다음에 근로자의 현장 실천, 그리고 마지막으로 협력업체 지원에 대한 척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는 56문항인데 또 더 짧게 사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위해서 단축형으로 26문항으로 되어 있는 척도도 준비되어 있고요. 또한 이 안전문화뿐만 아니라 안전동기나 안전역량은 안전지식과 안전기술을 합한 거고요. 안전행동에 대한 문항도 같이 개발되어 있어서 안전문화가 이런 안전동기나 안전역량, 안전행동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볼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장점이라고 하면 그 협력업체에 대한 문항이 따로 개발되어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원청사들의 직원은 우리 회사는 협력업체들을 지원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협력업체는 동일한 문항을 원청사는 우리 회사의 근로자들을 어떻게 지원한다 안전에 대해서 이렇게 문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워낙 그 원청 기업의 근로자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그 근로자들의 안전과 보건에 대한 관심들이 사회적으로 크기 때문에 이렇게 협력업체 지원에 대한 별도의 문항이 있다는 것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그래서 지금까지 안전문화 진단에 사용할 수 있는 이제 설문지들을 몇 개 소개시켜 드렸고요. 이제 그런 설문지를 이용해서 실제로 안전문화 진단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할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에서는 7개의 단계로 나누어 봤습니다. 특히 진단 계획을 한 다음에 설문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분석한 후에 심층 면담을 하는 방법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우선 설문항이 이미 개발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그 조직에 맞는 혹은 그 산업에 맞는 설문지를 개발을부터 시작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주로 심층 면담을 한 거를 가지고 문항을 만들어서 조사를 하는 그런 순서로도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단계별로 해야 할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1단계는 계획인데요. 계획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매우 중요하지만 특히 안전문화 진단에서는 해야 할 일이 진단의 목적을 명확하게 설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안전문화 진단을 하는 대부분 조직에서는 안전문화 진단을 해서 전반적인 우리 조직의 안전문화가 어떻고, 그리고 또 강점은 뭐고 약점은 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좀 더 나은 안전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개입 방법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목적이 명확하게 설정되지 않은 경우 가끔은 이렇게 단위 조직별로, 공장별로, 부서별로 안전문화 진단 점수가 나오면 그것들을 이렇게 막 평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혹시 다음에 또 안전문화 진단을 할 때 강약점을 솔직하게 드러내기보다는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한 어떤 시험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서 오히려 부작용이 커집니다. 그래서 진단의 목적을 명확히 설정하고 진단을 시작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또 계획 단계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조직 내에 관심과 지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문화 진단을 그냥 안전 관련된 팀에서만 이렇게 알고 하면 그냥 진단을 위한 진단으로 끝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안전문화 진단을 할 때는 경영진부터 중간 관리자, 근로자,
그리고 뭐 노조가 있다면 노조, 뭐 근로자 협의회가 있으면 근로자 협의회, 이렇게 모든 사람들의 관심과 동참을 이렇게 확보하고서 시작하는 것이 효과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제 절차에서는 이제 설문조사를 하는 건데요. 이미 개발된 그 신뢰롭고 타당한 척도를 선정하거나 아니면 뭐 그 단계 이미 이제 그 개발된 조사가 없다고 하면 새롭게 개발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하여튼 척도가 신뢰롭고 타당하다는 것이 담보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생각해 볼 게 우리가 그 추가적인 정보, 아까 제가 잠깐 화학 안전풍토 척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문화와 같이 측정할 수 있는 뭐 안전 행동이라든지 안전 동기를 측정할 수도 있으니 이때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 보셔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응답자의 개인 정보를 물어볼 필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현장에서 일하시는 현장직인지 아니면 사무직인지에 따라서 안전문화가 다른지 혹은 뭐 단위 조직별로 다른지를 우리가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정보를 같이 물어보는 게 좋은데요. 이때 조금 유의하실 게 너무 많은 이런 인적 정보를 물어보면, 그래서 남녀, 뭐 연령, 근속 연수, 그다음에 직무, 부서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 내가 누군지를 다 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무기명 응답에 안 될 수도 있겠다는 걱정을 하시면 또 이렇게 솔직하게 응답을 못 할 수도 있으니까 꼭 필요한 추가 정보만 같이 물어야 된다는 것도 생각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설문조사 방법을 택해야 되는데 요즘 뭐 온라인 서베이도 많이 하고요. 또는 종이 설문으로도 하는데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고려하셔서 저희 교재에는 좀 더 자세히 이야기가 되어 있으니까 생각하셔서 선택을 하는 게 좋습니다. 설문조사가 이제 끝나면 이제 자료 분석을 해야 되는데요. 뭐 자료 분석을 하는 방법은 그 조사의 목적에 따라 다르겠지만 여기처럼 뭐 보직자와 비보직자를 구분한다든지 또는 지금 원청과 협력업체를 세부 지표별로 이렇게 비교해서 분석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저희가 실제 자료인데요. 한 조직에서 단위 조직별로 안전 풍토 혹은 안전문화의 수준과 그 단위 조직, 여기서 공장이었는데 공장별 평균적으로 근로자들의 안전 참여 행동을 한번 그 산포도로 표시를 해봤습니다. 이런 분석이 뭐가 좋으냐면 이 공장별로 지금 A, B, C, D, E, F, G가 있는데 G 공장은 안전 풍토도 낮고 그 다음에 안전 참여 행동도 낮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E 공장은 안전 풍토가 높고 참여 행동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렇게 안전문화 수준이 높을수록 안전 참여 행동도 더 잘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특히 자기 조직에서 나타난 자료를 보면 안전 풍토가 정말로 중요하구나, 안전문화가 중요하구나라는 정보를 좀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안전문화 진단을 문항 수준에서 분석한 결과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제가 예시로 안전 규정 및 절차라는 세부 지표에 나와 있는 5개의 문항에 대한 결과인데요. 전체 평균으로도 볼 수 있지만 응답 빈도로도 나타내는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전 규정 및 절차를 잘 알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한다 라는 응답에 62%가 그렇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62%가 적절한 수준인지 아니면 이게 70%나 80%로 향상되어야 하는지는 그 작업장에 따라서 이제 판단을 내리고 필요하면 어떤 그 개입 방법을 고안해 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인 정보를 아는 것은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하나 더 보면 이 문항은 영문항이라고 해서
다른 문항들은 안전문화가 좋은 쪽을 보여주는 반면에 이 문항은 안전문화가 좋지 않은 쪽을 나타내는 문항입니다. 보시면 작업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안전규정이 많다라는 문항인데요. 여기에 22%가 그렇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아니다, 우린 그런 규정이 많지 않다라고 하는 응답자는 43%였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 작업장의 근로자의 한 5분의 1이 작업장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안전규정을 많다고 응답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해야 될 건지는 물론 이제 맥락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사실 이거는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안전문화 진단의 설문조사를 한 것들의 결과를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지를 몇 개 예시를 들어서 보여드렸고요. 이런 설문조사 결과를 가지고 그 다음 이제 절차는 심층 면담입니다. 그래서 심층 면담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는 조사 결과의 타당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조사 결과의 타당도란 우리가 설문 진단의 결과를 가지고 있지만 이게 정말로 그 작업자들, 근로자들, 현장에 계신 분들의 생각에 적절하다고 우리 생각을 제대로 반영한다고 생각하는지를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아까 잠깐 본 것처럼 우리 작업장에는 작업장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안전규정이 많다에 한 22%가 그렇다라고 응답했다면 다시 돌아가서 인터뷰에서 이제 작업자들, 근로자들을 혹은 뭐 관리자들한테 이런 응답이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게 현실을 잘 반영하는 것 같으냐, 여러분들의 의견이 이렇게 나온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느냐, 동의하느냐라는 것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심층 면담에서 타당도 확인을 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설문 응답에 대한 심층 자료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아까 다시 그 문항을 예를 들어서 작업장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 우리 규정들이 그런 것이 많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이렇게 전체의 한 5분의 1 정도 됐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어떤 규정이 작업장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느냐, 뭐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자세히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세한 심층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다음 세 번째 심층 면담에서 주로 해야 할 안전문화 향상 방안을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왜 작업장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느냐? 안전규정을 만들 때 작업자들의 의견이 들어갈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뭐 그렇게 하면 그러면 안전 규정을 만들 때 작업자들이 좀 더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든다든지.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심층 면담에 하는 것은 우리가 조사에서는 조금 더 수적인 자료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지만 좀 더 깊이 있는 자료와 그다음에 향상 방안을 도출하는 데는 심층 면담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섯 번째는 그런 심층 면담까지 끝났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것은 물론 만약 외부에서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안전문화 진단을 했으면 그 외부 전문가들도 의견을 줄 수 있겠지만 사실은 내부에 있는 안전 담당자라든지 아니면 관리자라든지 혹은 근로자들이 함께 참여해서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 방안에서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실천 방안, 그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자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죠.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윗분들, 경영진의 관심을 끌어야 되고요. 각각의 역할이 뭔지, 그다음에 어떻게 이런 성과를 모니터링 할 것인지까지 같이 담겨 있는 게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실천 방안까지, 실행 방안까지 만들어졌으면 이것을 조직 구성원들과 공유를 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꼭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안전문화 진단을 조직에서 하면 경영진이나 관리자까지는 어느 정도 공유를 하는데
다음에 이제 실제로 현장에 있는 작업자들까지 공유하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모든 구성원들에게 이 진단 결과를 공유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실제로 안전문화 향상을 위한 실행 방안이 보다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단 결과를 공유하는 방법은 크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방법이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영진, 관리자, 직원이 있으면 경영진한테 보고하고 그다음에 관리자한테까지 하고, 보통은 이제 관리자가 작업자들한테 이렇게 공유하는 방식을 선택하기도 하죠. 하나의 다른 방법은 직원들과 먼저 이 결과를 공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팀에서 결과를 공유하고, 여기에서 만약 할 수 있다고 하면 왜 이런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안전문화를 향상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같이 좀 논의를 한 다음에 그게 관리자한테 올라오고, 또 관리자가 다시 위에다 보고하는 이런 방식도 사실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안전문화 진단 절차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7번째, 실천과 환류. 자,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그리고 조사를 하고, 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그 분석 결과를 가지고 심층 면담을 하고, 심층 면담을 한 것을 바탕으로 실행 방안을, 안전문화 향상 실행 방안을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공유하고, 이제 남은 것은 그 실천 방안을 실제로 현장에서 실천하는 게 되겠죠.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일관성이라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조직의 안전 문화라고 하면 사실은 조직의 모든 시스템들은 서로 관련성이 있습니다. 안전 문화라고 하기는 하지만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성과제 보상제도를 하는 것과 안전이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을 봤죠. 그래서 뭐 인사제도하고도 관련이 있을 것 같고요. 또는 뭐 재무적인, 왜냐하면 그 안전문화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예산이 당연히 필요할 때고, 그러면 재무적인 이슈하고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협력업체를 어떻게 선정하는지에 대한 시스템이 있을 텐데, 어떻게 선정하는지에 안전이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어지는지도 분명히 안전문화하고 관련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조직의 문화와 시스템과 안전문화가 일관된지를 실천 과정에서 재점검하고, 혹시 그렇지 않은 게 있으면 이 일관성을, 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과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성과를 점검하고 다시 피드백하고 반복적으로 측정하는, 그래서 앞에서 본 것처럼 우리가 단계들이 7단계가 있으면 다시 이렇게 돌아와서 이런 식으로 다시 환류를 하는 이런 활동들이 있어야만 안전문화가 향상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안전문화 진단의 의미가 있는 거죠. 안전문화는 우리가 앞에서 정의했던 것처럼 그 사람들이, 조직에 있는 구성원들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우리가 문화라고 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를 바꾸는 거는 사실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1, 2년에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실천과 환류와 진단의 이 피드백 루프를 계속 돌릴 수 있는 힘을 조직에서 보태줘야만이 안전문화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4장에서는 안전문화 진단은 어떻게 하나요에 대한 답을 드리기 위해서 안전문화 진단에 사용하는 방법과 그다음에 그 단계별로 주요 이슈들을 같이 이야기해 봤습니다. 이제 5장에서는, 마지막 5장에서는 실제로 안전문화 진단을 한 해외 사례와 국내 사례들을 소개시켜 드리면서
어떤 식으로 다른 조직들에서는 안전문화 진단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안전문화 향상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강의 듣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